시작할게요. 30분 됐네. 안녕하십니까. 농협손해보험 한마음주의지점장 김진우입니다. 오늘은 3월 1일부터 판매되는 리치하우스 신담보가 좀 탑재가 됐기 때문에 오늘 요거를 주제로 교육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일찍 시간인데 요 방송 보시는 매니저님들 그리고 지점장님들 좀 집중해서 끝까지 들어주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끝까지 좀 시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월에 출시되는 리치하우스의 상품 개요를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 뭐 이 페이지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리치하우스가 이제 어떻게 생긴 상품이냐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만들었고 일단 보험 기간이 3년짜리, 5년짜리, 7년짜리, 10년짜리, 15년짜리까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재물담보랑 인담보를 좀 구분을 해놨는데 여기 있는 담보들이 리치하우스에 포함된 모든 담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재물담보 쪽은 말 그대로 뭐 화재나 붕괴, 침강, 뭐 재물에 관한 손해를 보상해주는 담보고 인담보 쪽은 피보험자를 가입을 해야 피보험자를 설계를 해야 가입할 수 있는 담보들입니다. 재물보험을 접하실 때 상당히 헷갈리는 부분이 이제 요 포인트가 될 수가 있어요. 재물보험인데 사람을 피보험자로 가입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들도 있으실 수 있고 근데 사실 우리가 판매하는 재물보험은 재물담보 쪽에 초점이 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인담보 쪽에서는 가족화재 벌금,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요 정도가 좀 중요한 담보가 되겠고 나머지는 재물담보 쪽에 좀 집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3월에 출시되는 이 리치하우스의 신담보 4가지가 탑재가 되었는데 가장 중요한 건 급배수 설비 누출 손해 갱신형으로 나왔고요. 그다음에 주택 화재 임시 거주비 요거는 예전에도 있었던 담보인데 원래 10만 원, 일일당 10만 원짜리 담보였는데 요게 20만 원으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택 임시 거주비라는 담보도 생겼는데요. 요것도 좀 재밌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담보는 주택 화재 임시 거주비잖아요. 집에 불이 나서 내가 이 집을 복구하는 동안 어떤 숙박시설이랄지 이런 데서 내가 기거를 했을 때 거기서 사용한 비용을 보상해 주는 게 주택 화재 임시 거주비예요. 그래서 뭐 모텔이나 호텔 비용이랄지 식사비랄지 이런 거를 2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보상해 주는 담보가 주택 화재 임시 거주비라면 주택 임시 거주비 가로 열고 풍수재, 지진, 대설 가로 닫고 요 담보는 화재뿐만 아니라 풍수재나 지진, 대설, 눈 피해죠. 이런 걸로 인해서 내가 이 집에 더 이상 살 수가 없게 됐을 때 임시적으로 주거하는 비용을 보상해 주겠다는 담보입니다. 이것도 역시 1일당 20만 원으로 나왔고요. 화재 임시거주비와 임시거주비 함께 가입해 세트로 가입해 주시면 아주 좋은 담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프링클러 누출 손해 담보가 나왔는데 요거는 뭐 그렇게 매력적인 담보가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통상 재물보험에서 얘기하는 모든 담보들이 다 스프링클러에 의한 사고는 보상을 해주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스프링클러 누출 손해 담보라는 담보가 따로 만들어진 거고 이 담보가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판매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신담보들의 내용을 조금 볼 건데 가장 중요한 갱신형 급배수 설비 누출 손해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 들어가기에 앞서서 급배수 설비 누출 손해 담보 이하는 제가 그냥 급배수 담보라고 하겠습니다. 급배수 담보가 경쟁력 있는 담보인 이유는 뭐냐면 이미 수년 전부터 모든 회사에서 재물보험에 급배수 담보를 포함해서 판매를 하고 있었죠. 근데 대부분의 고객님들이 이 누수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강하시기 때문에 누수 사고 중에 일부분을 책임질 수 있는 이 급배수 담보는 상당히 소구력이 높은 담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 급배수 담보를 이 업계에서 수년간 판매를 해본 결과 손해율이 매우 안 좋은 포인트가 있더라. 그게 뭐였냐면 바로 단독주택 부분이었어요. 단독주택 그리고 굉장히 오래된 건물. 이런 건물들에서는 손해율이 굉장히 치솟더라.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소유주가 한 명인 건물을 말하는 거예요. 건물 전체의 소유주가 한 명인데 이거를 주택 용도로 쓰고 있다.
그거를 단독주택이라고 하는데 이 단독주택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원룸 건물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어요. 대학가에 있는 원룸 건물을 상상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원룸 건물은 집 한 채에 급배수담보 한 개만 가입을 하면 돼요. 그런데 거기에는 뭐 20개, 30개 호실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많은 호실들에서 발생하는 누수 사고들에 대해서 이게 보상을 해주다 보니까 단독주택에 대한 손해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에서는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은 판매를 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뒤에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을 구분하는 방법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지만 구분하는 방법이 뭐 어렵진 않지만 이게 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을 싸 잡아서 그냥 모두 인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론은 아파트가 손해율이 좋더라. 아파트에서는 누수 사고가 잘 나지 않더라. 나더라도 금액이 크지 않더라. 그래서 지금 모든 회사에서 아파트만 급배수담보가 가입 가능합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HH사입니다. HD사 아니고 HK사 아니죠. HH사에서 아파트가 아닌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에 대해서도 급배수담보를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보다 경쟁력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에서 를 가입할 수 있는 HH사의 급배수 담보는 일단 건물 연한이 5년 안쪽으로 들어와야 돼요. 근데 건물 지은 지 5년 안에 있는 건물만 받겠다라는 거는 결국 신축 건물만 받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 부담금도 10%, 10%, 30%, 50%로 설정을 하게 돼 있는데 우리 회사 급배수 담보는 자기 부담금이 없습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 때문에 HH사와 뭐 거의 경쟁이 안 될 정도로 지금 우리 회사에서 출시 예정인 리치하우스가 3월에는 아주 큰 경쟁력을 가질 것 같아요. 그래서 3월에는 이 급배수 설비 누출 손해 담보를 탑재한 리치하우스를 많이 좀 판매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아직 공지가 안 됐을 거예요. 아직 최종 결제가 안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3월 시상안에 보시면 리치하우스 월 보험료 3만 원 이상 건에 대해서 한 건당 2만 원 상당의 시상금을 지금 드리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매니저님들 개별로 드리는 게 아니고 그 건당 2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점에다가 이렇게 드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리치하우스 실적 건수가 많은 지점을 뭐 이렇게 순서를 좀 매겨서 1위 도입까지는 얼마, 6위부터 10위까지는 얼마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할당을 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리치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개인전이 아니라 팀전으로 지점 내에서 모든 매니저님들이 합심하셔가지고 많이 좀 판매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내가 하루에 한 건 판매하겠다 이런 각오로 3월달 시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갱신형 급배수 설비 누출손해 담보 인수 기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입 금액은 지금 아파트는 300만 원이고요.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은 지금 200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이 가입 금액도 업계에서 판매하는 가입 금액에 비해서 그렇게 낮지 않습니다. 지금 다른 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급배수 아파트에 대해서는 500만 원을 인수해주고 있는 회사들이 덜어 있는데 이것도 건물 연한에 따라서 그 금액이 줄어드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가입 금액 아파트 300만 원 부족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급배수 사고 주택에서 급배수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사고 건들을 분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1년 동안 그 급배수 사고 청구된 보상 건들을 다 종합을 해가지고 사고 금액 큰 순서로 1위부터 100등까지의 사고를 다 찾아서 그 사고들이 어떻게 난 사고인지 다 살펴봤더니 사고 금액이 평균 사고 금액이 200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200만 원, 300만 원 고객님께 결코 부족한 금액이 아니다라고 설명해 주실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3, 4급 건물에 대해서는 인수가 안 돼요. 급배수 담보의 어떤 아까 손해율이 높은 특정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 때 이 단독주택 부분이 굉장히 손해율이 높았고 그다음에 3급, 4급 건물이 손해율이 매우 높다. 그런 현상을 확인을 했는데 3, 4급 건물은 저희가 그래서 받지를 않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건축 연도 보실게요. 건물급수 1급인 경우에는 20년까지 받고 있고요. 요거는 지금 승승장구도 마찬가지죠. 승승장구에서 우리가 급배수 담보를 판매할 때 아마 작년 초까지는 10년까지만 가능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사업팀에서 인수팀에 잘 얘기해 주셔서 20년으로 늘렸고, 이번에 판매되는 주택화재의 급배수 담보도 20년까지는 인수를 하겠다.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건물급수 2급은 10년 이하의 건물만 받을 수 있는데, 매니저님들도 아시겠지만 2급짜리 건물은 잘 없습니다. 제가 뒤에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렇다면 이게 몇 년 된 건물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거를 고객님에 물어봐 봐야 답이 안 나와요. 이거는 반드시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셔야 되겠고, 건축물 대장에 사용 승인일이라고 기재된 그 날짜를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제가 뒤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페이지에서 리츠하우스의 보험 기간이 뭐 3년, 5년, 7년, 10년, 15년까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급배수 담보가 포함된 계약은 10년 만기까지만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그다음에 배관 노후, 동파로 인한 사고도 보상된다. 이거 당연히 보상해 주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것도 회사마다 약관에 노후된 배관에 의한 사고, 또 동파로 인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라고 약관에 명기된 회사들이 꽤 있어요. 동파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습니다. 약관에서는 온도나 기후의 변화에 의한 사고 뭐 이런 식으로 기재가 돼 있어요. 근데 그건 결국 동파를 말하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판매하는 급배수 담보는 배관 노후나 동파로 인한 사고도 보상해 준다. 아주 경쟁력 괜찮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신담보 3개는 간단히 하고 넘어갈 건데요. 주택화재 임시거주비 기존에 10만 원이었던 일당이 20만 원으로 상향되었다. 근데 이 부분은 그렇게 파격적이지가 않은 게, 지금 업계에서 판매하고 있는 주택화재 임시거주비 일당이 25만 원인 회사들도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 우리가 판매했던 주택화재 임시거주비가 10만 원이었던 거에 비하면 상당히 경쟁력이 갖춰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 주택화재 임시거주비와 세트로 반드시 판매해 주셔야 되는 담보가 주택 임시거주비 가로 열고 풍수재 지진 대설, 요 담보, 이것도 아주 재미있는 담보인 것 같아요. 화재뿐만 아니라 풍수재 사고나 지진이나 대설 피해를 입어서 그 주택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밖에서 그 피보험자가 밖에서 생활을 하게 됐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그 담보가 되겠죠. 이 부분은 우리가 작년에 여름에 그 강남 일대를 휩쓴 그 호우 피해, 그거를 좀 같이 곁들여서 설명을 해주시면서, 특히 지하층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 담보 꼭 가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인수기준 좀 살펴보면 일당 20만 원이고요. 풍수재 손해담보 가입 불가 지역은 가입 불가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주택화재 임시거주비 풍수재 이 담보를 떠나서 풍수재 손해담보라는 담보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회사에서는 풍수재 손해담보를 가입할 수 없는 지역이 정해져 있어요. 대부분 회사에서 이 지역을 인수금지 지역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뒤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풍수재 손해담보가 가입이 안 되는 지역은 주택 임시거주비 역시 가입이 안 된다. 그러면은 뭐 당연히 풍수재 손해담보가 가입이 안 되는 지역은 당연히 해안가나 아니면 침수가 잦은 지역, 그런 지역들이 되겠죠. 주택 임시 거주비 역시 건물급수 3, 4급에 대해서는 인수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조금 뭐 생소하실 수 있으니까 설명해 드릴 건데, 피보험자가 임대해 준 부동산은 가입이 안 된다. 이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택이 뭐 풍수재나 지진이나 눈 피해로 인해서 못 쓰게 됐어요. 못 쓰게 됐을 때 피보험자 자신이 뭐 호텔이나 모텔, 뭐 여관에서 내가 생활을 하게 됐을 때 보상을 해주는 담보잖아요. 근데 내가 임대해준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내가 밖에서 사는 게 아니라 거기에 살고 있는 임차인들이 밖에 나가서 사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피보험자에게 직접적인 보상을 해주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해준 부동산은 가입이 불가하다라는 거 참고로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스프링클러 누출 손해 담보가 있네요. 요거는 가입 금액이 가재 도구에 한해서 일반 가재 300만 원, 그리고 건물 30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좀 여담인데,
스프링쿨러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좀 있으세요. 근데 스프링쿨러가 아니고 스프링클러가 맞습니다. 이거 쿨러라고 하시면 조금 없어 보이니까 이 부분 조금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고, 요거는 1급부터 4급 건물까지 모두 가입이 가능하고 일반 가제 30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신데 명기 가제는 가입이 안 된다. 자, 명기 가제는 뭐냐면 원래는 가입이 안 되는데 내가 증권에 기재하면 보상해주는 가제를 명기가제라고 해요. 예시로는 명품 가방, 다이아몬드 금 고급 카메라 명품 시계, 진주 목걸이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기재를 하지 않으면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것까지 보상을 받고 싶다면 증권에 명기가제해서 구체적으로 기재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가제 도구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일반 가제, 그냥 우리 집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품을 다 뭉뚱그려서 일반 가제라고 하고, 그 중에서 명기 가제, 명기하지 않으면 보상받을 수 없는 가제 도구를 명기 가제라고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명기를 하더라도 보상이 안 되는 가제 도구들이 있어요. 그게 예를 들어서 돈이나 유가 증권, 우표 뭐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은 뭐 얼마가 피해를 입었는지 증명하기 어려운 물건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아예 가입이 안 되시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교육 중에서 가장 중요한 페이지입니다. 오늘 제가 뭐 한 30분 정도 교육을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시간을 보니까 30분 넘어갈 것 같아요. 네, 넘어가더라도 진행할 거고요. 오늘 교육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건데, 고객님들께 그리고 설계사분들께 이 부분을 설명할 수 있어야지만 이 리츠하우스를 제대로 판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 지금 급배수 담보를 판매를 한다라는 거는 고객님들께 누수 사고를 완벽하게 대비하실 수 있는 지금 방법을 알려드리는 건데, 누수 사고가 났을 때 어떤 담보에서 무엇을 보상받는지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먼저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 있네요. 급배수 사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담보가 바로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죠. 일상생활 배상 책임에서 보상하는 손해가 뭐고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뭐냐, 이것만 명확하게 알고 계시면 돼요. 급배수 누출 손해 담보에서 보상하는 손해는 뭐고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뭐냐, 이것만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개념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뒷페이지에서 사례를 통해서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누수 사고가 딱 발생을 하게 되면은 크게 사고 유형이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 우리 집에서 누수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밑에 집에 물이 샙니다. 그래서 밑에 집에다 피해를 줘요. 그러면 피해 상황을 보시면 밑에 집에서 피해를 받은 게 있겠고, 그 다음에 우리 집에서 물이 새가지고 우리 집에 물이 흘러 넘쳤을 경우, 그런 경우에는 내 가재 도구가 피해를 입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할 거고, 마지막으로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데, 우리 집에서 누수 사고가 났다. 그러면 당연히 배관을 수리하거나 교체하셔야 되겠죠. 이때 발생하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이 비용들을 어떻게 보상해 주는 거냐? 먼저 일상생활 배상 책임은 보상하는 손해가 남에게 피해 준 것을 보상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플러스 내 배관 수리비라는 게 포함되어 있어요. 자, 배관을 수리하거나 교체한 비용은 남에게 피해 준 거를 보상해 주는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일상생활 배상 책임, 사실은 모든 배상 책임에 이 항목이 다 있는데 손해 방지 비용이란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 사고가 났는데 더 이상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피보험자가 뭔가 조치한 내용이 있느냐, 이 손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이 손해를 경감시키려는 노력을 피보험자가 했다면 그 비용을 보상해 주겠다라는 것이 손해 방지 비용이고 약관의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관에서 이 사고를 들여다봤을 때 우리 집에서 누수가 발생해서 배관을 교체한 비용은 이 손해 방지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일상생활 배상 책임에서 우리 집 배관 수리 비용을 보상해 주는 거죠. 그래서 누수 사고에 대해서 가장 파워풀한 담보가 바로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 되었고, 그래서 일상생활 배상 책임 손해율이 안 좋은 겁니다. 자, 그러면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볼까요? 내 재산 손해는 보상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배상 책임이잖아요. 배상 책임은 내가 잘못해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피해를 준 거를 보상해 주는 게 배상 책임입니다.
근데 우리 집에서 누수가 발생을 해서 우리 집 가재도구가 피해 본 거는 이 배상 책임에 성립이 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재산 손해는 보상을 받으실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 일상생활 배상 책임은 주택 한 채만 가입이 가능하세요. 주택 한 채만. 우리가 일상생활 배상 책임을 가입할 때, 지금 가입할 때, 이 주택이 네가 일상생활을 배상 책임을 가입하는 이 주택이 네가 살고 있는 주택이냐 아니면 네가 임대해 준 주택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게 돼 있어요. 설계할 때. 그럼 거기서 이거 내가 살고 있는 주택입니다를 선택하면 그 다음에 오케이 그러면 그 집의 주소를 기재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 집 한 채에 대해서 그게 임대해 준 주택이 됐던 내가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됐던 집 한 채만 보상해 주겠다라는 거죠. 이거는 상식적인 내용이니까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 부분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나중에 이 밑에 있는 임대인 배상 책임과 조금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지금 조금 미리 설명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급배수 누출 손해 담보에서 보상하는 손해는 내 재산 손해입니다. 급배수 누출 손해 담보는 내 재산이 피해 입은 거를 보상받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 사례, 보상 사례는 제가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다음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중요합니다. 남에게 피해 준 거는 보상하지 않아요. 우리 집에서 물이 새서 밑에 집에 피해를 줬다. 밑에 집에 물이 새서 피해를 줬다. 이거는 보상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내 배관 수리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우리 집 배관 수리비 보상해주지 않는다라고 약관에 명기가 되어 있으니까 요거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임대인 배상 책임 같이 기재를 했는데 참고로 임대인 배상 책임은 지금 우리 회사에서 판매하지 않고 있고요. 대부분의 회사에서 판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대인 배상 책임 지금 판매하고 있는 회사가 아마 2군데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임대인 배상 책임은 기본적으로 일상생활 배상 책임과 거의 똑같다. 근데 보상 범위가 일단 더 넓다. 누수 사고만 보상해 주는 게 아니라 주택에 뭐 주차되어 있는 차량으로 인한 피해 이런 것도 보상을 해주고 좀 범위가 넓어요. 임대인 배상 책임은 임대인이 즉 집주인이 뭔가 집 관리를 잘못해서 임차인에게 피해 준 사항을 보상해 주는 담보입니다. 근데 임대인 배상 책임이 재밌는 거는 집을 여러 채 가입할 수 있다. 내가 만약에 집을 10채 가지고 있는 건물주다. 그러면 증권 10개에다가 각각 임대인 배상 책임 넣어서 가입하실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임대인 배상 책임과 일상생활 배상 책임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어디에서 오느냐? 일상생활 배상 책임은 피보험자가 가입하는 담보예요. 사람이 가입하는 담보이기 때문에 집을 한 채만 가입할 수 있고 임대인 배상 책임은 요거는 피보험자가 가입하는 게 아니라 건물이 가입하는 담보, 목적물이 건물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건물을 여러 채를 지정을 해주면 임대인 배상 책임을 여러 채 가입할 수 있겠다. 제가 임대인 배상 책임 굳이 설명드리는 이유는 현장에서 급배수 누수사고 관련해서 이렇게 판매를 하다 보면은 반드시 이 질문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임대인 배상 책임과 일상생활 배상 책임 구분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 이 페이지는 사고 사례예요. 아까 제가 뭐 대략 말씀을 드렸는데 아파트 요 사고 사례만 완벽하게 이해가 되시면 뭐 보상 사례는 거의 100% 이해하셨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아파트 2층에 거주하는 A씨의 싱크대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했네요. 그래서 A씨의 주방에 있는 벽지랑 장판이 못 쓰게 되었고요. 여기서 물이 새서 1층 아랫집으로 물이 새서 1층 아랫집 거실에 컴퓨터를 못 쓰게 된 그런 사고 사례입니다. 자, 항상 이 사고 사례를 보실 때는 어떤 피해 상황이 있는지를 한 줄 한 줄 적어 보셔야 돼요. 첫 번째, 2층 싱크대 배관 수리 비용이 발생을 했겠네요. 그렇죠? A씨, 지금 보험 가입자는 A씨예요. 2층 싱크대 배관 수리 비용이 100만 원 정도 발생을 했고 그다음에 2층 A씨 집의 벽지랑 장판을 교체하는 비용이 발생을 했을 겁니다. 그게 50만 원 정도가 들어갔고 마지막으로 아랫집이죠. 1층 거실에 컴퓨터가 고장난 걸 고치는 비용이 20만 원 정도가 발생을 했다. 그래서 지금 A씨는 총 피해 금액이 170만 원이에요. 이 170만 원을 어떤 담보에서 보상해 주느냐. 첫 번째, 싱크대 배관 수리 비용은 A씨가 가입한
일상생활 배상 책임에서 보상이 되겠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집의 배관 수리 비용은 급배수 담보에서 보상되는 게 아니고 손해방지 비용 항목이 있는 일상생활 배상 책임에서 보상이 된다. 자, 그러면 제가 이거를 또 말씀드리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만약에 싱크대 배관에서 물이 샜는데요. 이게 1층으로 새지 않았어요. 1층으로 누수가 발생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일상생활 배상 책임에서 싱크대 배관 수리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보상받을 수 없다입니다. 왜죠? 일상생활 배상 책임은 뭐예요? 내가 잘못해서 남한테 피해를 줬을 때 보상을 해주는 담보잖아요. 근데 우리 집 싱크대에서 물이 샜는데 남의 집으로 물이 안 샜어. 그러면 이거는 남한테 피해 준 게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경우라면 일상생활 배상 책임에서도 배관 수리 비용은 보상받지 못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 집 2층 벽지 및 장판 교체 비용, 요거는 A씨가 가입한 급배수 설비 누출 손해 담보에서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너무나 명백하죠, 명확하죠. 그다음에 세 번째, 1층 아랫집 컴퓨터 수리 비용은 당연히 내가 A씨가 가입한 일상생활 배상 책임에서 보상이 나간다. 오늘 교육에서 이 앞 페이지 요거하고 그다음에 요 두 페이지는 활동하실 때 좀 꼭 좀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은 급배수 담보 자체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 우리가 현장에서 이제 급배수 담보를 판매를 할 때 어떻게 팔아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질문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이거를 좀 만들었어요. 이미 지금 10시가 넘어갈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 좀 진행을 해볼게요. 자, 리치하우스는 주택화재 전용 상품이죠. 주택화재에서 판매하는 업종은 세 가지밖에 없어요. 아파트냐, 단독주택이냐, 연립주택이냐. 요거 구분법 제가 아까 알려드린다고 했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파트는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그 아파트입니다. 건축물 대상의 아파트라고 나와요. 근데 정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주거 용도의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건물, 이거를 우리는 아파트로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건물을 보면 전부 다 주택용으로 쓰고 있는데 5층짜리 건물이에요. 근데 다 주택용으로 쓰고 있어. 그러면 이게 아파트입니까? 라고 이제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그거 건축물 대상 떼보면은 뭐 단독주택으로 나오든지 뭐 근린생활시설로 나오든지 그럴 건데, 그거는 주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런 대부분 1층에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어요. 필로티 구조가 뭐냐면 그 공간을 좀 뻥 뚫어가지고 주차장으로 쓰기 위해서 공간을 좀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 정의, 아파트의 정의에서 주거 용도의 층수 여기에 부합되지 않아요. 즉 다시 말해서 1층은 주거 용도로 쓰지 않는다라고 인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물론 1층의 일부에는 사람이 살 거예요. 근데 일부만 사는 걸로는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뭐 5층짜리, 6층짜리 건물인데 주택 용도로 쓰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건축물 대상 확인해 보면 아파트로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파트 구분법은 너무 쉽게 하실 수가 있겠고, 아파트 특징, 건물 급수 무조건 1급이다. 아파트는 건물 급수가 무조건 1급이다. 1급으로 짓지 않으면 아파트는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이 부분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단독주택과 연립주택 구분법 보실게요. 단독주택은 이 건물의 소유주가 한 명인 경우를 단독주택이라고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원룸 건물도 단독주택이고, 지방에 있는 전원주택 이런 것도 단독주택이고,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대부분의 주택은 다 단독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연립주택은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중간 정도 단계 되는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옛날에는 이런 집들이 좀 있었죠. 무슨 빌라, 무슨 맨션. 그래서 이거는 호실별로 집주인이 다 따로 있어요. 근데 그 사이즈가 좀 작죠. 주거 용도의 층수가 5개 층 미만인데 호실별로 집주인이 다 다른 집, 그거를 연립주택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을 어느 정도는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급배수담보 인수기준의 아파트와 단독주택 그리고 연립주택의 인수기준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 반드시 확인할 수 있으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오피스텔, 기숙사, 레지던스는 주택으로 가입 불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주거용 오피스텔 물건이 많이 들어오실 거예요. 근데 주거용 오피스텔로 허가가 났는데 이거를 주거용으로 쓰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아파트로 가입이 안 돼요. 주택으로 가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은 무조건 받으시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택은 주변 업종에 상관없이 주택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주상복합 건물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내용이죠. 1층에는 음식점이 있고 2층에는 주택이 있는데요. 이 건물은 당연히 방화구역이 안 되어 있어서 2층 주택을 가입할 때 보험료가 더 비싼 요율이 더 높은 음식점으로 가입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니다. 주택 부분은 주택업종으로 가입해도 된다라는 법이 있으니 그거는 안심하고 주택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무리 시간이 초과되더라도 제가 이 부분은 꼭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건축물 대장 보는 법인데 급배수담보가 포함된 리츠하우스를 설계를 하시잖아요. 그럼 이제 무조건 심사를 탈 거예요. 심사자는 뭘 달라고 합니까? 건축물 대장을 달라고 할 거예요. 두 가지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첫째, 건물 급수를 확인하기 위함이고 둘째, 건물 연한, 건축 연도를 확인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이 건축물 대장 반드시 조회하실 수 있어야 되겠고 건축물 대장 조회하는 방법은 민원 24에 들어가서 조회하는 방법이 있는데 요거는 제가 비추하는 이유가 화면이 너무 복잡해요. 메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접근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세움터라는 사이트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www.cloud.eais.go.kr이라는 도메인을 쓰고 있어요. 이건 뭔 말이에요? 여기 지오가 있죠? 거버먼트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라는 얘기예요. 광고도 없고 굉장히 심플하고 보기 좋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조회한 이 건물은 예전에 우리 그 시티타워 서울역 앞에 있는 건물이죠. 그 건물을 지금 기준으로 조회를 해본 건데 건축물 대장에 뭐 여러 가지 내용들 나오지만 보실 거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첫 번째, 주구조가 뭐냐? 요게 기둥이 뭐냐를 물어보고 있죠. 여기는 지금 철골, 철근, 콘크리트 조로 나와 있습니다. 즉 이미 이거는 1급 건물일 가능성이 높겠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지붕의 구조가 평슬랍으로 나와 있네요. 1급이 맞겠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가 중요해요.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 여기 사용 승인일이라고 있습니다. 이 날짜 보시면 2002년 1월 3일에 건물이 만들어졌다라는 거네요. 그러면은 지금 2023년이니까 이 시티타워 건물은 급배수 가입이 안 되겠군요. 그렇죠? 주택은 아니지만. 이 주택 관련해서 날짜들이 몇 개 있죠. 허가일이 있고 착공일이 있고 사용 승인일이 있고. 근데 뭐 여러 가지들 중에서 반드시 이 사용 승인일을 보셔야 된다. 이 사용 승인일이 사람으로 치면 생일, 태어난 날짜랑 똑같은 거예요. 건물 완벽하게 다 지어졌으니까 이 날부터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급배수도 한번 가입하시게 되면 건축물 대장 반드시 심사자한테 주셔야 되니까 이 부분 꼭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건물급수 판정 제가 뭐 자료를 좀 만들었는데 이거는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림만 조금 보고 넘어갈게요. 뭐 요렇게 벽돌 블록으로 된 건물들 1급 건물일 확률이 높고 기둥이 철 골조로 되어 있네요. 요거는 3급 건물이에요. 목조로 된 건물 4급 건물입니다. 당연히 인수 못하죠. 요렇게 된 건물이나 요렇게 된 건물은 인수 못해요. 3급, 4급 인수 안 되죠. 그 다음에 지붕 보실게요. 지붕 요게 슬라브 지붕입니다. 지붕이 이렇게 생긴 거면 거의 다 1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슬레이트 지붕 제가 건물 이거 예시를 너무 낡은 건물을 가져왔는데 슬레이트 지붕이 있다 그러면 2급 건물일 확률이 높아요. 그 설계하실 때 기둥, 지붕 외벽에다가 각각의 값을 입력하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붕이 뭐 이렇게 판넬이나 아스팔트 싱글로 되어 있으면 요거는 2급이 될 가능성이 높고 기와지붕도 2급 여기 외벽이 판넬로 되어 있으면 3급입니다. 천막이 붙어 있으면 4급 건물이에요. 당연히 인수가 안 되시겠죠. 근데 주택은 예외예요. 주택은
이 천막 자체는 당연히 보상이 안 되고요. 이 천막이 붙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본 건물이 1급 건물이면 1급 건물로 인정을 해줍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주택에 천막이 붙어 있는 케이스는 별로 없으니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제가 그 풍수재 가입 불가 지역 뭐 말씀드리겠다라고 한 건데 이렇게 있어요. 우리나라의 뭐 각 시도별로 시군 구루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해안가나 뭐 강원도 전남, 경남 이쪽에 좀 많이 분포가 돼 있고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서울에도 풍수재가 가입 안 되는 지역들이 있다. 동대문구, 강북구, 광진구, 중랑구, 상습, 침수 지역들 이런 지역에서는 풍수재 담보도 가입 안 되시고 그다음에 주택 임시 거주비 가로 열고 풍수재 지진 대설 요 담보도 가입이 안 되신다라는 점 꼭 참고해서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서머리 요약을 조금 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급배수 담보가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이 가입 가능한 회사는 우리 농협손해보험이 유일하다라고 보셔도 되겠다. 왜? HH사가 가능은 한데 건축연도가 5년까지만 가능해요. 이런 집이 거의 없죠. 그다음에 노후된 배관이나 동파 사고로 인한 사고도 보상해 준다. 다른 회사에서는 약관에 따라서 보상해 주지 않는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번에 출시되는 이 리치하우스 컨셉을 좀 살펴보면 이 화재 사고뿐만 아니라 물과 관련된 사고들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가장 중요한 게 누수 사고죠. 급배수 담보와 일상생활 배상 책임 같이 가입하시면 누수 사고 완벽하게 보상받으실 수 있겠고, 그다음에 풍수재 관련 사고들, 풍수재 담보와 주택 임시 거주비를 통해서 완벽하게 보상받으실 수 있겠고, 그다음에 기존에 없었던 스프링클러 사고까지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물과 관련된 사고가 굉장히 잘 대비가 되어 있는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월이 이제 내일부터 시작이 될 건데 날씨가 조금 더 따뜻해졌으면 좋겠고 우리 몸과 마음도 조금 더 따뜻해졌으면 좋겠고 실적도 이제 조금 잘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3월에는 아무튼 이 리치하우스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주유소 배상 책임 이 두 가지 무기를 들고 현장에서 열심히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